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강의하고 있는 한국사 강사 한지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60회 한능검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셨을 겁니다. 개념 완성은 이미 다 하셨을 거고요. 개념 완성을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뭔가 다시 보기는 조금 부담이 되고 뭔가 정리를 하고 싶은데 벼락치기 같은 강의가 없나 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여드린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벼락치기 강의 따라오시면 60회에서 최소 10점에서 30점까지도 점수를 올릴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메꾸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제가 지금 오늘은 전근대사 파트를 이제 3강으로 촬영을 할 건데 한 강의당 1시간 이내로 해서 제가 촬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 전근대사 3시간 그리고 근현대사 3시간, 3시간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시간 이내에 모든 걸 다 되살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제가 열심히 발음을 해볼 테니 여러분들이 제 거 배속으로 많이 들으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배속으로 빨리빨리 복습하시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복습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60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벼락치기도 준비하지만 사실 다음 주에 라이브 강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능검에서 많이 나오는 사료들을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그 사료를 보는 거에 여러분들이 되게 당황하시는데 놀라지 마시라고 자주 출제되는 빈출 사료들을 제가 모아놨으니까 그것도 꼭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60회 끝나고 나서 저도 이제 시험장에 가서 이번에 시험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시험 끝나고 나서 한참 뒤에 정답이 올라오기 때문에 가다반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시험 끝나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라이브를 켜서 가다반을 제가 방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하시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갑시다. 선사시대부터. 일단 선사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도구를 뭐로 사용했느냐를 가지고 이제 나눴었죠. 돌을 사용한 시대 금속, 그 다음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인데 사실 철기는 이 초기 철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철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단독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선지에서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다. 요 정도만 언급이 됐었습니다. 구석기, 농사 안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한다? 이동한다. 그래서 이동 생활하기 때문에 동굴이나 막집 같은 거를 짓고 산다더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도구, 주먹도끼 꼭 기억하셔야죠. 너무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동 생활과 주먹도끼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신석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농경이죠. 농사와 정착생활,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정착생활 한다더라. 그래서 집도 잘 짓고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것도 사용한다. 자, 그리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농사도 짓고 옷도 지어 입는다. 해서 가락바퀴 이 두 가지 유물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를 보고 여러분들이 힌트를 웬만하면 알 수 있겠지만 간석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갈돌과 갈판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죠. 청동기 가봅시다. 청동기 시대에는 계급이 등장했다라는 게 엄청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군장이라는 게 등장했고 군장의 권위를 보여주는 유물로 우리 고인돌 같은 거 이거 되게 무거운 돌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계급이 느껴지는 유물입니다. 그래서 청동기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 청동이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에 사용됐던 청동과 관련된 유물, 비파형 동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뚱뚱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벼농사가 시작됐다더라. 신석기는 농사가 시작되긴 했지만 대부분 밭농사, 조피, 수수 이런 거고요. 청동기는 벼농사, 그래서 벼 이삭을 따는 도구로 반달돌칼 나왔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반달돌칼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동이 너무 귀하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땅 파는 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이긴 하지만 아직도 농기구 같은 경우는 돌로 만든 농기구다. 그래서 반달돌칼 청동기로 가셔야 됩니다. 신석기로 가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철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제 농기구. 그리고 두 가지를 좀 더 써본다면 우리가 중국과 교류했다라는 사실로 이런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이런 것들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또 이런 거. 청동기 시대의 청동은 우리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북방민족으로부터 받아들인 청동이죠. 그래서 사용하긴 했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더라. 그래서 직접 만들어서 조금 더 날씬하고 예쁜 저런 세용동검이 등장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냥 대부분 세형동검을 사용했다든지 거푸집을 활용했다든지 이런 내용 나오면 여러분들이 철기시대로 해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키워드를 잘 보고 1번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오면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이 있는데 고조선은 요즘 조금 쉽게 나와서 키워드로만 출제가 보통 되는 편입니다. 일단 누가 건국했습니까? 단군왕검이죠. 우리 단군왕검 보면 제사장과 정치한다라고 해서 제정일치사회이다라는 거 알아야 되고 단군신화가 수록되어 있는 책들이 뭐 삼국유사, 뭐 제왕운기 이런 책들이 많이 있었죠. 자, 문화 범위를 알려주는 유물들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비파형 동검이 어디 찍혀 있는지 그 다음에 고인돌이 어디 찍혀 있는지를 보고선 대충 한 요 정도가 고조선의 영역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는 거. 요 정도 기억하셔야 되고 정말 요즘 많이 나오는 건 팔조법이죠. 팔조근법이라고도 하는데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는 8가지의 법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나오면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고조선으로 가셔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팔조법을 주고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나라는 뭐 예를 들어서 단군왕검이 건국하였다, 제정일치의 사회였다 이렇게 나온다든가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상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 그쵸? 그리고 이 내용 말고 요것도 있죠?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들이 등장하기도 했었다. 그 다음에 옆나라와 대적할 정도로 엄청나게 잘 나갔었다더라. 근데 우리 고조선이 갑자기 누가 왔습니까? 위만이라는 사람이 와서 위만이 나라를 이끄는 위만조선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중국의 한나라와 남쪽에 있는 진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다더라. 고조선이 여기 있으면 옆에 있는 중국의 한나라와 옆에 있는 진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다. 얘네들이 직접 교역하는 걸 막고 이들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한나라에서 물건을 사서 진나라한테 팔고 진나라한테 물건을 사서 한나라한테 파는 중개무역으로 고조선이 엄청나게 번성했다더라. 그래서 열받았던 한나라가 우리 고조선으로 쳐들어와서 한나라 무제의 침공으로 결국에는 멸망했다. 왕검성 함락됐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멸망한 다음에 한나라가 고조선의 땅을 직접 다스리겠다면서 4개의 행정구역을 설치했으니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낭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간이 쭉 지난 다음에 삼국시대 들어가서 고구려가 낭랑을 없애게 되는데 그 낭랑을 없앴던 왕이 고구려의 누구였냐면 4세기에 나오는 미천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요거까지 알아두면 여러분들 너무 좋죠. 오케이, 좋습니다. 요게 고조선에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그 자리에 여러 나라들이 막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보시죠. 고조선이 멸망한 자리에 지금 여기 위에 부여 잘 안 보이실까봐 고구려, 오른쪽에 옥저, 그 다음에 동해, 그리고 밑에는 마한변한, 진안 합쳐서 사만 이렇게 5가지 나라인데 얘네들은 가나, 다라마 이렇게 뚫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표적으로는 보통 사료 2가지를 주면서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2개가 연합해서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자, 중요한 것부터 보죠. 부여라는 나라와 고구려라는 나라는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세운 나라가 고구려였기 때문에. 근데 이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제천 행사를 다 거행을 하게 되는데 다 제천 행사는 우리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라서 10월 달에 한다 그랬죠? 근데 어느 나라만 12월에 했다? 그죠? 부여만 희한하게 12월에 했다더라. 그래서 우리 외우기도 너무 좋은 게 영고 뭐였습니까? 부영고, 부영고, 부영고 이렇게 외웠었죠. 또 하나 사출도라는 개념이 부여에서 나오는데 왕이 있으면 왕과 다른 연맹을 맺은 다른 나라로 가는 다른 연맹으로 가는 길이 너무 중요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은 마가, 우가, 여기는 저가, 구가, 가들이 다스리는 사출도가 있었다더라.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로 가시면 고구려에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 있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집을 쳐들어왔던 용맹한 하정우, 그쵸? 용맹 너무 용맹해서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 갖고 있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우리 집 대문 부수고 들어왔던 하정우를 위해서 우리 집 옆에 조그마한 하정우와 같이 살 수 있는 조그마한 집을 지었죠. 이거를 우리는 서방님을 위한 가옥해서 서옥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여기 써놓진 않았지만 상가, 고추가, 대가 뭐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끄는 짱들, 귀족들이 상가, 고추가, 대가입니다. 얘네도 가로 끝나죠. 그래서 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제가회의라는 개념이 고구려에서 꼭 나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근데 고구려 밑에서 엄청나게 고구려의 압박을 받고선 시달리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두 나라가 있었으니 그 두 나라가 옥저랑 동해였다. 그래서 쟤네들은 연맹왕국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 전에 멸망해버렸으니 그 어떤 단계였냐면 군장국가로 끝난 거죠. 그래서 왕은 없고 그냥 군장들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군장들이 읍군이나 삼로였다. 그래서 제가 헷갈리지 마시라고 옥저랑 동해는 왕이 없다. 읍군. 왕이 읍군. 마침 군장 이름은 읍군이구나. 이렇게 연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옥저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민며느리제. 아까 요거는 남자가 여자 집에 와서 사는 거라면 우리는 이거는 며느리가 가서 사는 거. 여자가 10살쯤에 남자 집에 가는 거를 얘기합니다. 동해는 책화라는 내가 다른 지역을 침범하면 소, 말, 노비 같은 걸로 배상하는 제도를 책화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제천행사 무천이 있습니다. 하늘에 대고 춤춘다. 그래서 동해무천, 동무 기억하셔야 되고요. 사만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나라는 되게 독특했던 게 다시 그려보죠. 마한, 변한, 진한 이렇게 있는데 마한은 54개의 소국, 변한은 12개의 소국, 진한은 12개의 소국 이렇게 해서 총 78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사만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78개의 소국을 전체적으로 다스릴 어쨌든 짱이 하나 나오니 그게 왕이 나오는데 왕은 어디서만 배출했냐면 여기 보이십니까? 마한 바로 위에 있는 목지국이라는 곳에서 왕이 배출됩니다. 여러분 PPT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교환 다 다운로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목지국이라는 나라에서 목지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왕이 배출이 되는 거고 나머지 77개의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신지나 읍차가 다스린다더라. 얘네가 정치적 지배자다. 그리고 제사장은 천군이었다. 정치와 제사가 분리되어 있는 나라. 그래서 재정 분리사회. 우리 고조선은 아까 재정 일치의 사회였던 거 기억하시죠? 재정 분리사회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천군이 제사를 지내는 신성구역이 바로 소도였다. 그래서 소도라는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만은 전체적으로 남쪽 지방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벼농사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농사 정말 잘 되기 때문에 제천 행사를 한 번 하긴 자기들도 눈치가 보여서 2번 한다 그랬죠? 5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그래서 둘 다 그냥 계절제라고 부릅니다. 5월달 걸 따로 빼서 수린날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 마한에 있는 백제국이 점점점 커져서 여기 다 잡아먹고 백제가 된다더라. 그때 왕이 누구냐면 근초고왕이 될 거고요. 진안의 사로국이 점점점 커서 뭐가 될 거냐면 여기는 신라. 변안의 구야국이 점점점 커서 여기는 뭐가 될 것이다? 가야. 그래서 여기는 백제, 신라, 그리고 여기 옆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렇게 해서 삼국시대가 등장하게 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칠판에 잔뜩 써놔서 안 보이네요. 저랑 삼국시대를 전체적으로 총 정리를 해보죠. 기출문제 제가 해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기출문제도 풀어보시고 1번부터 50번까지 전체적으로 풀어보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의 점수를 확인하고 가셔야 우리가 60점 이상을 넘어야 통과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에서 풀어볼 때 60점을 넘으면 안 되고 최소 7, 80점은 안정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장 가서 60점 이상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60점에 꼭 맞춰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자, 삼국시대 가봅시다. 삼국시대는 제가 이렇게 나눴죠. 한강을 가지고 싸웠던 건 6세기 이전까지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고구려부터 가겠습니다. 필요 없는 왕들을 일단 다 빼고 4세기에 미천왕이 낭랑을 없앴습니다. 근데 이 낭랑을 없앴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기 위에는 고구려, 여기 밑에 백제, 네, 요 사이에 낭랑이 있었죠. 근데 이 낭랑을 고구려가 없애면서 고구려 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랑 백제가 싸우게 됐는데 요 시기가 몇 세기냐면 4세기고 4세기는 백제가 엄청 잘 나가는 근초고왕이 집권하고 있을 때란 말입니다. 얘네 둘이 싸웠는데 당연히 누가 이긴다? 그치, 백제의 근초고왕이 가서 박살을 낸 거죠. 그래서 고구려에 누가 죽었냐면 고구려의 왕, 고국원왕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사망. 이 왕이 사망하자 소스라치게 놀랐던 그 다음에 왕인 소스리망이 체제 정비를 한다더라. 와!
백제가 왜 잘 나갈까? 아, 백제는 근초고왕이 전성기를 누린 이유가 그 앞에 있는 고이왕이 체제정비를 다 했기 때문이구나. 그럼 나도 체제정비 해야겠다 해서 뭐합니까? 율령반포도 하고 불교 수용도 하고요. 그쵸? 우리 율소구법, 불소침룰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체제정비 하니까 이제 전성기에 왕 2명이 나온다더라. 아, 왕 죽고 체제정비하고 전성기 2명 기억하세요? 자, 근데 소수리망이 체제정비한 것도 중요하지만 태학이라는 교육기관을 설치한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에 가서 한번 정리해드리겠지만 지금 정리하죠. 우리 교육기관, 국가교육기관은 무조건 다 뭐 가르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유교, 공자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말씀드렸죠. 고소태, 신신국, 주자감, 국자감, 성균관, 뭡니까? 고구려 소수리망 태학, 신라신문왕 국학, 그쵸? 통일신라의 신문왕이 국학을 설치했고 고구려 소수리망은 태학을 설치했다. 태학과 국학은 찌르면 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외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자감은 발해, 국자감은 고려, 성균관은 조선인데, 자, 여러분 발해가 멸망하고 나서 너무 슬펐죠? 그래서 뭐 마셨다 그랬죠? 감자주를 마셨다더라. 그리고 발해가 멸망한 다음에 고려로 와서 귀순한 다음에 고려에 와서 해장해야 됐죠? 뭘로? 감자국으로 해장했다더라. 그래서 주자감, 국자감, 그쵸? 감자주, 감자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복습을 다시 해봤고 어쨌든 태학 설립. 이 사람이 체제 정비하니까 전성기를 누리는데 광개토대왕 때 엄청나게 잘 나갔다더라. 그래서 뭐 북만주를 장악하고 막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했다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건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나오면 그냥 볼 것도 없이 광개토대왕으로 가시면 되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그 당시에 신라에 침입한 일본 놈들을 격퇴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하여 광개토대왕릉 비에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셨다 이런 내용이 써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봅시다. 어차피 신라에서 볼 거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에 신라가 있고 가야가 있는데 이때 신라에 외놈들이 쳐들어옵니다. 왜? 하고 왔어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군사를 보내서 신라에 침입한 외놈들을 박살냈죠. 근데 이 일본 놈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어디로 갑니까? 왁! 하고 가야로 가죠. 그래서 고구려의 그 광개토대왕이 보낸 군대가 고민하다가 어디까지 쫓아갑니까? 가야까지 쫓아가죠. 그래서 가야까지 박살냈다. 그래서 이때 쇠퇴했던 가야가 무슨 가야다? 금관가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내용도 너무 중요하지만 요걸로 인해서 벌어진 영향은 금관가야가 쇠퇴하는 계기이다 라는 것도 반드시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그래서 신라는 한동안 고구려의 영향력 밑에 두게 되었다. 왜냐면 고구려가 도와줬으니까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유물로는 호우명 그릇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북쪽으로 영토를 많이 넓혔으니까 나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겠다. 그래서 무슨 정책? 남진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천도? 평양으로 천도한다. 왜냐면 우리 고구려가 원래 이제 졸본이라는 곳에서 건국이 됐다가 이대왕이었던 유리왕이 국내성이라는 곳으로 천도를 했죠. 근데 그 국내성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근데 한강은 여기 있고 고구려는 여기가 중심지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서 한강을 차지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장수왕이 여기 있는 평양, 야, 우리 여기가 진짜 좋은 땅이니까 일로 내려가서 우리가 한강을 호시탐탐 노리다 보면 이렇게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양으로 장수왕이 천도를 하였다더라. 그래서 실제로 한강을 차지하게 되죠. 근데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까 백제랑 고구려가 싸울 때 백제가 너무 잘 나가니까 근초고왕이 들어와서 왕을 죽여버렸죠. 그래서 우리 장수왕도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을 차지하러 갔다가 생각난 김에 왕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죽여버렸던 왕이 누구다? 계로왕이다. 그래서 백제가 한성이 무너지고 우리한테 한강을 뺏겨버렸다. 그래서 이거 생각하셔야죠. 장수왕의 공격으로 백제는 한성에서 옹진으로 천도하는 계기가 되었다더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가 고구려의 기본적인 한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백제 가봅시다. 자,
자, 백제는 3세기에 고위 왕이 체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율령반포라고 외우지 마시고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했다. 그래서 16관 등제, 육좌평제, 하여튼 모든 기틀은 고위 왕이 다 만들어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위 왕 때 이미 그리고 한강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틀을 다 만들어 놓으니까 근초고왕 때 엄청나게 잘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한도 통합했다더라. 그래서 한성 시기에 제일 잘 나갔던 왕이 근초고왕인데 여기 뒤에 써있진 않지만 고구려를 공격해서 왕을 죽여버리기도 했었죠. 근데 문제는 백제는 수도 이동을 잘 봐야 되는데 요 한성에서 잘 나가던 백제가 갑자기 웅진으로 천도하게 된 계기가 아까 어느 왕의 공격이다. 5세기 장수왕의 공격으로 얘네가 천도하게 된다더라. 그쵸? 그래서 계로왕이 죽고선 문주왕이라는 사람이 웅진으로 천도를 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지만 문주왕까지 외울 필요 없고 웅진에서 등장하는 여러 명의 왕들 중에서 그래, 나는 비록 웅진에 있지만 나는 전국을 잘 다스려 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전국의 22담로라는 행정구역에다가 왕족을 파견하여 전체적으로 중앙 집권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령왕은 시험 문제에 뭐가 정말 잘 나오냐면 문화와 관련된 파트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뭐 요것도 당연히 잘 나오고 이 사람이 벽돌무덤 안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 무령왕릉이 벽돌무덤 양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거는 우리나라의 무덤 양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무령왕릉은 중국 스타일의 무덤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교류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가 고분할 때도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무령왕릉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 무령왕릉 위치도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웅진, 공주에 있겠죠. 웅진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자, 근데 웅진에서 잘 살아봤는데 문제는 웅진은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백제의 중흥을 이끌었던 우리의 성왕이 야, 우리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좀 더 잘 뻗어나가기 위해서 사비라는 곳으로 천도해보자 라고 해서 이곳으로 천도하고요.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고 성왕하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자, 한강이 이렇게 있을 때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백제에는 성왕이 있었고 신라에는 진흥왕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힘을 합쳐서 한강 뺏어오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으쌰으쌰해서 이렇게 한강을 갖고 오게 되고 백제가 이렇게 신라가 이렇게 가졌는데 문제는 누가 배신 때렸다? 오른쪽에 있는 진흥왕이 배신 때려서 우와 이렇게 갖고 와버리죠. 누가 열받죠? 성왕이 당연히 열받겠죠. 그래서 성왕이 쳐들어가서 죽여버릴 거야 하고 쳐들어갔는데 본인이 죽었다더라. 그 내용이 뭐였냐면 관산성 전투에서 싸우다가 결국은 사망했다더라. 왜? 누구와 한강을 일시 수복했다? 진흥왕과 함께 한강을 수복했는데 진흥왕의 배신 때문에 한강이 뺏기자 열받아서 쳐들어갔는데 본인이 죽었다더라. 그래서 관상성 전투에서 사망했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제 다시 한번 정리.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긴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장수왕이 쳐들어와서 그렇다. 그래서 수도가 이동했고 웅진에서 사비로 간 거는 성왕이 그냥 잘 살아보고자 천도를 다시 했다더라.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신라 가보죠. 신라. 신라는 사실 6세기의 왕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 전에 4세기에 마리깐 한 명만 더. 저 사람은 왜 잘 나오냐면요. 신라는 왕후 변천이 좀 중요하죠. 거서관 써드릴게요. 차차후. 그러다가 이사금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마리깐을 쓰다가 나중에 돼서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항상 백제는 수도를 언제 왜 옮겼는지를 생각한다면 신라는 언제부터 이 칭호를 사용했느냐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깐 칭호를 누가 사용했느냐? 뇌물마리깐 때부터 사용했다. 왕이라는 칭호는 누가 사용했느냐? 지증왕 때부터 사용했다더라.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뇌물마리깐은 마리깐 칭호를 사용했고 또 하나 아까 신라에 외놈이 쳐들어왔다 그랬죠? 그 외놈들을 격퇴했던 게 누구의 도움으로? 광개토대왕의 도움으로 신라의 제반 외를 격퇴하였다더라. 6세기 지증왕 보겠습니다. 지증왕은 왕 칭호도 사용하고요. 신라 칭호도 사용해서요. 사료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삼가 신라 국왕이라는 칭호를 드립니다. 라고 나와요. 신라 왕. 아시겠죠? 신라와 왕 칭호를 둘 다 사용했고 그리고 제가 제 이름 따서 지우 우상국 북소 그리고 하나 더 우경실씨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지증왕 뒤에 법흥왕인데 여러분 제가 법흥왕은 요 법자 설명드렸죠? 법자 보면 법법이니까 율령을 반포했다더라.
그쵸? 근데 저 법자의 또 다른 뜻은 뭐가 있었냐면 불교라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불교를 흥하겠다. 아, 불교를 공인했구나. 혹시 기억하세요? 누구? 그쵸? 이차돈이라는 사람의 순교로 불교를 공인하게 되었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병부라는 걸 설치했다. 그리고 뭐 건원이라는 연어를 사용했다. 등등등 정말 많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법흥왕 때 가야를 정복했으니 그때 가야가 금관가야를 정복했다더라. 금관가야를 아예 없애서 병합시킵니다. 신라에. 밑에 나오는 진흥왕 보겠습니다. 법흥왕이 체제 정비를 하니까 진흥왕이 전성기를 누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강을 막 장악하게 되는데 그거 이외에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화랑도를 정비하였다더라. 정말 많이 나옵니다. 화랑도 하면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문화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원광이라는 승려가 뭘 만들어줄 거냐면 세소고개라는 화랑도의 규율을 작성해 줄 겁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 진흥왕은 아까 옆에 있던 백제의 성왕과 함께 한강을 차지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지도를 그려본다면 한강을 신라가 원래 오른쪽 부분만 먼저 가졌습니다. 그렇죠? 한강 상류 부분만. 한강이 내 땅이다 해서 여기다 비석 하나 세웠으니 그게 단양신라 적성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배신 때린 다음에 한강을 싹 다 가지게 됐죠? 우와, 한강 하류도 내 땅, 여기 밑에도 내 땅, 여기 위에도 내 땅 해서 4개의 뭘 세웠냐면 왕이 직접 행차하신 다음에 세우는 비석 해서 순수비라는 걸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흥왕 하면 와, 진짜 잘 나가서 여러 군데에다 비석을 세운 사람이구나.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신라고. 자, 그 밑에 붙어있는 가야를 볼 텐데 자, 우리가 삼국시대에서 가야는 왜 삼국 안에 껴주질 않냐면 이 나라가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어떤 나라로 멸망합니까? 연맹왕국의 상태에서 멸망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기가야를 이끌던 그 육가야 연맹체 중의 짱은 금관가야, 김해에 있던 금관가야였고 후기가야를 이끄는 짱은 고령에 있는 대가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 이름도 지역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김해와 금관가야는 요 글자로 연결을 했다. 기억하시죠? 김금 다 저 김자를 씁니다. 근데 가야 자체가 변안에서 왔기 때문에 변안이 철생산이 우수하다 보니 금관가야도 철생산이 우수하고 쟤네가 정말 돈을 많이 벌면서 엄청나게 잘 나갔는데 문제는 얘네가 갑자기 쇠퇴하면서 후기가야 연맹으로 연맹이 바뀌는 이유가 누구의 공격 때문에? 아,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이끄는 군사의 공격으로 쇠퇴하였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고령의 대가야가 이끌고 있었는데 6세기에는 결국에는 신라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법흥왕이 금관가야, 진흥왕이 대가야를 없애면서 자, 정리하자면 가야는 신라에 복속당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6세기까지의 내용을 다 봤다면 7세기는 신라의 삼국통일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이때 삼국의 모습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구려는 7세기 하면 3명 나옵니다. 근데요, 영양왕이 나오면은 우리는 일단 살수대첩 기억해야 되지만 요즘 시험 문제 계속 나오는 거 온달, 여러분 뭐 평강군주와 뭐 바보온달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온달 나오면 무조건 7세기의 영양왕식입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주고 순서를 나열하라 라고 했을 때 온달 나오면 7세기로 연결하셔서 순서를 쭉 나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 절대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영양왕 때 수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자, 근데 여기 옆에다가 하나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신라의 삼국통일. 한시는 다 잡히겠죠. 1번. 중국의 한반도 공격. 나당연맹. 저랑 수업 시간에 썼던 내용입니다. 나당 전쟁. 자, 중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해 온다라고 하면 사실 중국에서 이렇게 육지로 쳐들어오면 우리나라의 고구려를 공격하겠죠. 그래서 고구려가 중국과 싸우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고구려가 각각 어디랑 싸우냐면 하나는 수랑 싸우고 하나는 당나라랑 싸웁니다. 그쵸?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처음에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고 나서 고구려가 열심히 위에서 수와 당나라를 물리치면서 싸우고 있을 때 백제랑 신라는 뭐 하냐면 백제가 신라를 미친 듯이 공격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아까 신라가 백제의 성왕을
죽여버렸죠. 한강을 뺏고 백제의 성원까지 죽였기 때문에 백제가 신라한테 복수를 미친 듯이 해가지고 의자왕이 막 신라를 공격하고 이러니까 신라가 너무 당황하여 김춘추를 보내서 여기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고구려가 도움을 받아주지 않죠. 그래서 신라의 김춘추가 어디로 넘어갔냐면 당나라를 넘어가서 당나라와 신라가 연맹을 맺어서 나당연맹이 결성이 되는 거고 고구려와 백제가 이렇게 손을 잡아서 나당연맹과 이렇게 가로 세로 연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당연맹이 어디 없습니까?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는 내용이 여기 나오겠죠?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그래서 원래 약속은 뭡니까? 신라와 당나라가 얘네들도 없애고 반반 나눠 갖자였는데 당나라가 한반도를 전체 다 가지려는 야욕 때문에 백제도 내 거, 고구려도 내 거, 신라도 내 거 막 이러니까 신라가 짜증나서 당나라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나당전쟁 이런 내용으로 봤던 건데 요거를 나라별로 지금 나눈 거예요. 자, 여기 고구려와 관련된 내용은 요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고구려가 수랑 싸웠을 때, 수나라 양제의 침입이 있었을 때 살수대첩에서 을지문덕 장군이 승리하였다. 감사하게도 수나라와의 싸움인데 마침 지역이 살수라는 지역이었어요. 수나라, 살수대첩, 을지문덕. 자, 근데 수나라가 그래서 결국에는 열심히 싸우다가 걔네가 지고 얘네가 너무 무리한 원정 때문에 멸망했죠. 멸망한 다음에 어느 나라 건국? 당나라가 건국됐는데 이 당나라가 또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불안해서 영유왕 시기에 천리장성을 축조했습니다. 근데 이 천리장성을 축조하면서 굉장히 권력을 많이 얻었던 인물이 누구다? 그쵸,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영유왕을 제거하고 본인이 스스로 대망리지라는 자리에 올라버리고 왕을 바꿔버리죠. 왕을 누구로? 보장왕이라는 허수아비 왕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짱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연개소문은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권한 같은 거를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종교가 또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장려했던 종교가 도교라는 종교를 사상을 엄청나게 장려했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보장왕 시기에 당나라가 결국에는 쳐들어오게 되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정말 견고했던 성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안성이라는 성이었다. 그래서 안성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잘 싸웠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고구려가 멸망하게 된다더라. 저 보장왕 시기에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가 평양이잖아요. 그래서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했다. 그래서 요 내용 세 가지를 지금 옆에서 본 겁니다. 자, 그럼 백제의 7세기의 모습을 볼 텐데요. 백제는 7세기에 누가 나오냐면 무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무왕은 요거 하나. 이 사람이 원래 우리 백제의 수도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갔다가 그리고 사비까지 갔잖아요. 근데 사비에서 다시 한번 익산이라는 곳으로 천도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못했습니다. 못하고 거기다가 뭘 만들었냐면 미륵사라는 절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곳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미륵사지. 석탑이라는 게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 문화사에서 많이 나온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저게 익산이라는 지역이 있구나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그 무왕 뒤에 나오는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 시기에 자, 봅시다.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고구려가 이렇게 미친 듯이 싸우고 있을 때 백제와 신라는 뭐 하느냐? 복수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백제 의자왕이 신라에 쳐들어가서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시킬 정도로 신라가 굉장히 위기였다더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자왕이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시켜서 지금 신라가 위기에 빠졌다더라. 근데 신라가 그 위기 때문에 당나라와 연맹 맺어서 결국에는 백제를 멸망시켰다더라. 그래서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사비성이 함락당했다. 그때의 마지막 왕이 누구다? 의자왕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신라 보시죠. 신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의자왕 시기에 대야성이 함락당하자 김춘추라는 사람이 연맹을 맺으러 출발합니다. 출발하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결국에 나당연맹이 결성됐을 때 당시의 왕이 진덕여왕이라는 사람이 된 거죠. 사실 김춘추가 처음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신라가 원래 고구려한테 먼저 도움을 요청하러 떠나죠. 그때 김춘추가 떠날 때 당시에 왕은 누구였냐면 선덕여왕이었어요. 근데 고구려에서 실패하고 이제 당나라로 들어가서 나당연맹이 결성됐을 당시의 왕은 진덕여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 필요 없고 진덕여왕 때 나당연맹 결성. 그리고 가서 직접 체결한 사람은 김춘추다. 그리고 그 김춘추가 나중에 뭐가 됐다? 무열왕이 됐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당연맹 결성해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킬 건데 그때 왕이 무열왕 그리고 문무왕. 그래서 결국에는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하게 된다. 당나라와의 전쟁이었던 나당전쟁, 매소설 기벌포 전투를 통해서 삼국 통일을 완수했다더라. 아, 통일했던 왕이 문무왕이구나. 그래서 그 뒤에 통일신라라는 나라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남북국 시대로 들어와서 남북국 시대가 뭡니까? 통일신라와 발해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통일신라부터 보시죠. 제가 통일신라는 이렇게 구분해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줄이 왜 이래요? 신라는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나눠드렸었죠? 근데 상대는 무슨 기준으로 나눴었냐면 왕을 누가 했느냐를 가지고 나눴었는데 상대는 우리 성골들만, 신라는 골품제라는 독특한 신분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골들만 왕을 할 때를 상대라고 표현했었고, 중대와 하대는 이제 진골들, 더 이상 성골이 없어서 진골들이 왕을 하는 시대를 중대와 하대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중대와 하대도 뭔가 차이점이 있으니까 나눠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차이점이 뭐였냐면 진골 출신의 최초의 왕이 아까 누구였냐면 나당연맹을 체결하러 떠났던 그 사람 김춘추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처음으로 진골 출신의 왕이 됐던 사람이고요. 이 무열왕의 직계자손들만 왕을 하던 시대를 이걸 중대라고 표현합니다. 무열왕의 직계, 무열왕의 아들 그런 식으로만 왕을 하던 시대가 중대가 됐었고, 하대는 무열왕의 꼭 직계자손이 아니고 그냥 진골이면 거의 그냥 누구나 왕을 할 수 있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골이면 내가 한번 왕해볼까? 이런 시대가 바로 하대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치열했냐면 왕위 쟁탈전이 엄청나게 치열했다더라. 근데 반면에 중대는 직계자손들만 왕을 하다 보니까 아무나 왕을 할 수가 없어요. 진골이면 할 수는 있지만 진골 중에서도 무열왕의 아들 이렇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왕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전제 왕권기. 또 하나, 무열왕이 왕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무열왕의 아들이 있겠죠? 그 무열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기 문무왕이죠? 근데 앞에서 봤지만 문무왕 때부터 뭘 했다? 통일했다. 그래서 삼국통일. 그리고 여기는 통일신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대는 통일 이전의 신라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까지 봤던 신라를 우리가 상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럼 우리가 이제 통일 이후의 신라를 본다면 통일신라에 해당하는 건 중대와 하대밖에 없는 거죠. 그럼 중대의 키워드는 전제왕권기, 하대의 키워드는 왕위쟁탈전이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통일신라 중대는 전제왕권기, 왕권이 엄청나게 강력하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왕이 너무 강하고 진골을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골 밑에 있었던 육두품들이 조금 살만한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네가 은근슬쩍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왕한테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런 내용을 봤었고요. 또 하나, 왕의 비서실 역할을 담당하던 곳이 집사부입니다. 근데 그 집사부의 장관 이름이 시중이고, 이 진골귀족의 짱이 누구냐면 상대등인데, 지금 왕권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시중과 상대등의 권한에도 당연히 시중이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거를 여기다 써놓은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중대에 있는 무열왕. 무열왕은 진골 최초의 왕이기도 하면서 나당연맹을 결성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리 감찰을 위해서 사정부를 설치했던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문무왕이 삼국통일했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지만, 또 하나 관리 감찰을 위해서 실제로 외사정이라는 관리들을 파견했다더라. 요거 최근에도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무왕 다음에는 문무왕의 아들이었던 신문왕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쵸? 김은돌의 난이 일어납니다. 신문왕이 즉위하자마자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었던 김은돌이 뒤집어 엎었죠. 오씨, 내 사위가 왕이야? 그럼 내가 한번? 하면서 김은돌이 뒤집어 엎었는데 신문왕이 너무 황당한 겁니다. 뭐야, 내가 왕이 됐는데 왜 장인어른이? 황당하네? 그래서 죽여버렸죠. 가족이고 뭐고 상관없죠. 그래서 진골을 숙청한 거기 때문에 진골의 힘이 약하고 왕권이 엄청나게 강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아버지가 통일을 했기 때문에 신문왕은 전국을 잘 다스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국을 예쁘게 쪼갰는데 우리 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전국을 9개로 쪼갰었죠. 그래서
구주로 쪼갰었고 수도가 동쪽에 너무 치우친 걸 보완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5개의 수도를 더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오소경이었습니다. 구주 오소경 하면 반드시 통일신라로 연결하시고요. 군사제도는 중앙에는 구서당, 지방에는 십정이 있었는데 중앙군은 말 그대로 수도만 지키는 애들. 근데 그 수도를 지키는 애들이 고구려인, 백제인, 말갈인 온갖 애들이 다 들어있어서 이게 뭔가 통일을 하고 나서 모두 다 잘 지내보고자 했던 뭔가 이제 중앙군을 모두 다른 나라의 여러 나라의 사람들로 구성을 했다는 건 민족을 융합하고자 했던 그 사람의 정책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십정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각 구주에 퍼져 있는 군대인데 자 봅시다. 여기서 보시면 이쪽에 있는 한주라는 곳이 좀 너무 넓죠? 그죠? 그래서 군대가 전체에 9개가 있는데 한 주에 배치되는 군대는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만 2개를 더 배치해서 2개라는 거를 배치해서 전체가 10개가 필요했다더라. 그래서 구서당 십정은 통일신라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중앙군, 지방군. 자, 또 하나 신문항 국학 설치 아까 이미 배웠죠? 고소태, 신신국, 그래서 국학이라는 교육기관 설치했었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이거는 뭐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토지였죠, 토지. 자, 원래 노급이라는 토지가 있었는데 이 노급은 관리들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고 플러스 뭐도 갖고 있었습니까? 노동력까지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근데 이 노동력 징발권은 굉장히 무서운 권한으로 노동력을 징발할 뿐만 아니라 뭐도 징발합니까? 그쵸? 군사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했어요. 쟤네가 언젠가 군사를 이끌고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 때문에 신문왕이 이 노급 자체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관료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저 군사력이 될 수 있는 노동력은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수조권만 지급한다. 시험 문제에서 이런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한 게 누구냐라고 생각하면 신문왕이라는 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이 뭔지는 알고 계셔야죠. 자, 그러다가 나중에 노급이 부활되긴 합니다. 노급 부활, 경덕왕 때. 신문왕 바로 이제 조금 얼마 안 있어서 나오는 왕 때죠. 자, 그리고 쭉 지나서 신라의 중대가 끝나는 지점이 해공왕입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해공왕이 피살당했다라고 하면 중대가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시험 문제에서 가와 나 사이의 내용을 고르세요라고 했는데 가에서 해공왕이 피살되면서 시작했다라고 하면 중대가 끝난 거기 때문에 이제 하대가 시작됐구나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공왕은 반드시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신라 하대로 넘어오면 신라 하대는 저기 써있다시피 왕위 쟁탈전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내가 진골이라면 내가 한번 왕을 해볼까? 하고 도전하는 시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신라 하대 때 통일신라에서 여기에서 내가 왕이네 네가 왕이네 하면서 미친 듯이 싸워요. 그러니까 지방 통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지방에서 곳곳에서 뭐가 성장하냐면 내가 이 지역의 짱 같은데? 내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것 같은데? 하면서 지방에 조금 힘 있는 호족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호족들. 그리고 이때 통일신라 하대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왕이 힘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진골들이 내가 왕을 할 거야 하면서 왕을 끌어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왕권이 약하고 진골들의 권한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 육두품이 자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의 권한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두품들이 와, 이 나라 진짜 글러먹었다. 왜냐면 나는 진골보다도 능력이 훨씬 더 좋은데 나는 신분이 육두품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진골보다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나는 왕이나 장관이 못된 애들이다. 와, 나는 이 나라 너무 싫다 라고 하면서 신라타도를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방의 호족들과 육두품들이 반신라적인 경향으로 신라타도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되고 얘네들이 손을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호족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나도 왕이 될 수 있어 라는 걸 뒷받침해줬던 선종불교라든지 아니면 풍수지리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좋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신라 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데 신라 하대에서 나오는 왕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원성왕이라는 왕이 있죠. 이 원성왕은 이 국학의 졸업시험이라고 여겨지는 독서상품과인데 요게 원성왕이라는 내용으로 나오고요. 나라로도 물어봅니다. 통일신라에 있었던 제도입니다. 또 하나 무슨 종교와 관련이 있냐면 유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교 독서하세요. 유교서적 독서하세요. 니네가 얼마나 읽었는지에 따라서 3개의 품으로 나누겠습니다. 이만큼 읽으면 상, 요만큼 읽으면 중, 요만큼 읽으면 하 이렇게 구분해서 너네들 관리 채용할 때 내가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학의 졸업시험인데 유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헌덕왕 때 김원창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죠. 근데 김원창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해서 내가 열받는다 하면서 뒤집어 엎었습니다. 저 아버지가 누군데요? 김주원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김원창이라는 사람이 뒤집어 엎었었다. 왕위쟁탈전의 대표적인 사건, 하대의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장보고라는 사람도 나오죠. 청해진을 설치했던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했던 건 흥덕왕식이고요. 시간이 지나서 장보고가 뭐에 가담하게 되냐면 왕위쟁탈전에 가담하게 됩니다. 왕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되게끔 도와주면 내 딸이 왕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선 이제 왕비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으니까 장보고가 이제 뒤집어 엎었는데 그 왕을 가서 죽였는데 실제로 자기 딸이 왕비 되지가 못했으니까 열받아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장보고의 난이 문성왕 시기에 있었는데 장보고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아, 저 사람 하대구나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 왕위쟁탈전과 관련돼 있는 반란이기 때문에 김원창, 장보고의 낭들은 다 하대로 구분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진성여왕이죠.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시무 10조, 10여 조를 이제 제시했는데 진성여왕이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저 여자 때 완전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온갖 반란이 다 일어났으니 원종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뭐 이런 것들 등등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최치원의 시문집으로 요거 정도 기억할까요? 개원필경. 저 사람은 당나라의 빈곤과에 합격해서 당나라에서 능력을 엄청나게 인정받았다가 우리 신라로 다시 돌아와서 개혁안을 올렸는데 그게 결국은 수용되지 못했던 안타까운 육두품 중에 한 명입니다. 이게 신라 하대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요게 순서나열하는 문제로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건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자, 이제 발에 가보겠습니다. 발에는 대조영이 건국했죠? 근데 왕들을 외우기가 되게 쉬운데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은 이름이 무왕, 무왕입니다. 근데 조금 더 잘 싸우는 왕이 누구다? 무왕이죠? 무왕 때 독자적으로 사용했던 연호가 인한, 문왕 때는 대흥. 그래서 인한, 대흥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이게 중국사가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무왕은 여기저기 싸우다 보니까 공격을 하게 됩니다. 당나라를 공격하게 되는데 왜 얘네가 당나라를 공격하게 되냐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합니다. 근데 고구려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냐면 나당연맹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죠. 그러니까 발해 입장에서는 나는 고구려를 계승했는데 고구려를 멸망시킨 게 나당이기 때문에 신라와 당나라랑 사이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왕 때 신라랑도 사이가 안 좋고 당나라랑도 사이가 안 좋아서 당나라의 산둥지방을 공격할 정도이다. 그래서 그때 보냈던 장군의 이름이 장문유다. 근데 문왕은 야, 이러지 말고 밑에 있는 신라랑 옆에 있는 당나라랑 다 친하게 지내자라고 해서 나는 교류할 거야 해서 당나라와 친선하면서 삼성육부제를 수용하게 되고 신라와도 친선한다. 그래서 당나라의 삼성육부제 저랑 좀 이따 볼 거고 쭉 지나서 10번째 왕이었던 선왕 시기에는 우리 발해가 너무 잘 나가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발해 넓은 지도 있죠? 그때가 바로 선왕 때가 될 거고 중국에서 이렇게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바다 동쪽의 융성한 국가이다. 니네 나라 진짜 잘 나간다. 전성기다. 그걸 보여주는 거고 전국이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방제도를 정비했으니 5경 15부 62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발해가 상경, 용천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 저 발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나중에 거란이란 나라가 침입해서 멸망했다더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삼성육부제인데 이렇게 나오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요게 삼성 정당성 밑에 얘네가 육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육부의 명칭 보시면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 이렇게 충, 인, 의, 지의, 신이라는 유교적인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과 다르게 이런 유교적 명칭을 쓴다는 거는 독자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아, 발해에 뭐가 있다? 유교가 있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발해가 지금 보시면 육부를 반반 나눠서 충인이까지는 좌사정에 지혜시행까지는 우사정에 묶여서 이제 연결하고 있죠. 이렇게 육부를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발해만의 독자성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발해의 교육기관인 주자감도 있죠. 그래서 요런 그냥 그림만 나와도 이거는 발해인데? 라고 바로 아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정치 파트는 우리가 모두 다 정리했고 이제 경제사회문화인데 경제사회문화에서는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추려왔거든요. 봅시다.
자, 수치체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통일신라가 세금을 걷었다라는 증거로 뭐가 있냐면 촐랑문서라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저희 교재에서는 이제 민정문서, 요즘에 출제 많이 되는 건 촐랑문서라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촐랑문서가 만들어졌다라는 건 그 나라가 세금을 걷었구나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촐랑문서 나오고 어느 나라예요? 하면 통일신라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삼국시대의 무역과 관련된 거 조금 생각해 보시면 동시는 그냥 시장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왕 때 만들어졌냐면 지증왕 때 동시와 동시전이라는 감독관청까지도 만들었었죠. 그리고 신라의 진흥왕 때 한강을 차지하면서 당항성을 차지하여 중국과 직접 교역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통일신라 때는 이제 보시면 진흥왕이 이렇게 한강을 차지하면서 여기 당항성을 차지해서 중국과 직접 교역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신라의 수도가 여기 경주, 금성인데 너무 멀어. 그래서 금성 근처에다가 무역항을 다시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뭐가 만들어진 거냐면 울산항이 만들어졌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당항성은 진흥왕, 울산항은 통일신라. 자, 근데 우리 장보고가 흥덕왕 시기에 청해진을 완도에다가 설치했었죠. 기억하시고 완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자, 근데 발해는 신라와 교역했다라는 증거로 신라도라는 게 있습니다. 신라도 나오면 발해와 신라가 교역하는 교통로 이렇게 생겨버린 그 교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로는 고구려에는 진대법이 있습니다. 저거는 사실 경제보다는 사회 측면에 조금 맞는데 고국천왕이라는 왕 때 2세기죠. 2세기에 이제 고국천왕이라는 왕 때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되갚게 해주는 제도, 빈민구제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급을 폐지했던 거 신문왕. 근데 경덕왕 때 다시 부활했다더라. 신문왕은 노급 없애고 관료돈을 지급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발해는 솔빈부, 오경 15부 중에 하나였던 솔빈부의 말이 엄청난 특산품이었다.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 더 쓰자면 벼농사가 거의 아니라 밭농사 위주. 밭농사가 대부분이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고 삼국의 사회에서는 백제가 팔성귀족이라는 8개의 성씨를 갖고 있는 귀족의 성씨가 있다더라. 그리고 부여라는 성씨가 왕족의 성씨입니다. 부여씨입니다. 성이. 부여지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라에는 골품제, 독특한 신분제도가 있었고 화랑도라는 예쁜 어린 그 남자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훈련시키는 인재양성소가 되겠습니다. 귀족회의로는 고구려가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회의, 신라는 화백회의가 있었는데 화백회의는 만장일치제가 특징이었죠. 이 정도가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자, 문화 보겠습니다. 자, 제가 교육기관은 무조건 유학을 가르친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교육기관을 잠깐 볼까요? 어디? 고구려는 태학, 고소태, 그죠? 신신국, 신라의 통일신라 신문왕의 국학, 그 다음에 발해는 주자가. 요런 교육기관은 무조건 다 유학교육기관입니다. 그죠? 그러면 유학교육기관이 없는 나라는 어떻게 해요? 물론 있었겠지만 기록이 정확하지 않아서 백제 같은 경우는 유학기관 모릅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하지만 유교에 능통한 5가지의 박사가 있었다. 오경에 능통한 박사가 있었다더라. 그게 오경 박사. 그러면은 유교 경전에 능통한 박사니까 유교가 있었겠구나. 신라는 신라 청년 2명이 우리 신라에서 열심히 유학 공부하자라는 걸 비석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얘네가 유학 공부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유교 경전 읽으세요라고 했던 독서상품가 원성왕이라는 사람 때 이제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육두품 유학자들이 많습니다. 강수, 외교문서 작성에 뛰어났던, 그 다음에 화한계 지고 원효의 아들이었던 설총이라는 사람, 그리고 우리 아까 그 진성령한테 개혁안 10여 조를 건의했던 최치원이라는 사람들이 다 모두 육두품 유학자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발해의 육부의 명칭에 아까 충인의 지예신이라는 명칭이 있었죠? 이런 육부의 명칭 보고 다 유학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역사서는 여러분 제가 잘 나가는 왕 때 쓴다라고 했습니다. 전성기의 왕. 그럼 신라는 어느 왕 때? 진흥왕 때 썼을 거고요. 백제 같은 경우는 근초왕 때 썼을 겁니다. 근데 고구려는 장수왕 때 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서 7세기에 수나라를 격퇴했을 때의 왕이 있습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면 영양왕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집석이 거칠부 쓰면 안 되고 국사라고 써야겠네요. 거칠부라는 사람이 국사를 작성했다라는 뜻입니다. 신집석이 국사. 저게 책 이름입니다. 그다음에 김대문이 화랑과 관련된 기록은 화랑세기를 작성했다. 이건 통일신라와 관련 있고요. 불교는 삼국시대에 들어왔다. 그래서 소수리만, 침류왕, 늘지마리간 때 수용이 됐었고 신라의 법통왕 때 공인이 되었다더라. 2차 돈의 순교로. 요거 얘기한 겁니다. 자, 근데 저 때의 불교만 해도 그냥 받아들여졌고 국가의 귀족들을 중심으로 믿었던 불교인데 저거를 사람들한테 전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원효와 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가 뭐라 그럽니까? 현생은 어렵지만 다음 생에서는 내가 원하는 세상에 태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 된다 해서 아미타 신앙을 외쳐서 모두에게 이제 불교를 전파했다. 그 다음에 의상은 아니다. 지금 미래의 생도 중요하겠지만 현재에서도 행복한 거를 구해야 된다라고 해서 현재의 복을 구하는 신앙이 관음 신앙이라 표현하죠. 관세음보살 외치면 됩니다. 근데 이 의상 같은 경우는 중국의 당나라에서 불교를 직접 공부하고 들어온 사람이라서 우리나라의 화엄종을 개창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화엄이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저 사람들 둘이 제일 메인이라면 시험 문제 같이 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해초입니다. 해초는 그 당시에 인도 기행문을 썼죠. 왕후 천축국전 이런 걸 썼고요. 신라 말에는 선종이 유행하면서 야, 나도 부처야. 나도 죽으면 나를 화장해봐. 화장이 유행하면서 화장을 하면 승려들한테도 사리가 나오는 거죠. 부처님처럼. 그래서 승려들의 사리를 보관하는 승탑 같은 것들이 유행을 했다더라.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도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일단 고구려에서 도교를 장려했던 인물이 연개소문이 있다는 거 앞에서도 설명드렸고요. 고구려의 강서대묘 사신도라든지 백제의 금동대학로 그리고 산수문이 벽돌 이런 내용들 요거 도교 3종 세트는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고분 보시면 여러분 제가 고분은 되게 쉽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고구려와 백제는 건국 세력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고구려에서 내려온 온조가 세운 나라가 백제이기 때문에 둘의 무덤은 그냥 계속 똑같아요. 보시면 초창기 무덤이 둘 다 돌무지 무덤입니다. 오케이? 신라만 혼자 달라요. 돌무지는 돌무지인데 약간 덧널 같은 게 들어있네. 그래서 고구려랑 백제는 둘 다 돌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계단 형식으로 만들어낸 돌무지 무덤이다. 그래서 장군총이라든지 아니면 백제에 있는 그 한성의 그 석촌동 고분 같은 걸 보면은 두 나라의 건국 세력이 유사하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신라는 돌무지는 돌무지인데 그 안에 덧널까지 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을 관에다 넣고 이 관을 덧널에다 다시 넣고 그 위에다 돌을 쌓은 다음에 그 위에 흙을 덮어서 이렇게 큰 말도 안 되는 과대 포장을 했었다더라. 이게 뭐 천마총, 황남대총 이렇게 경주 가시면 딱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무덤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천마총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천마도가 그래서 벽화가 아니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갖고 신라의 초창기 무덤이 혹시 조금 다른데 얘네가 삼국시대 후반에 가면 다 결국에는 똑같아진다. 그래서 모두 다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게 된다. 다 똑같아져요. 근데 백제만 중간에 웅진 시기에 무덤 하나가 더 나오니 희한하게 벽돌 무덤 하나가 나오죠. 이거 뭐라고요? 아, 우리나라 무덤 양식이 아니라 중국 양식을 따라했던 이게 어느 왕? 웅진 시기에 있었던 무령왕릉이 하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후반기에 다 굴식돌방 무덤이니까 통일신라도 굴식돌방, 발해 굴식돌방 무덤인데 그때 모서리를 줄여나가는 이렇게 굴 스타일의 돌로 만든 방이 이렇게 있을 때 모서리를 이렇게 줄여나가서 여기도 이렇게 줄여나가서 돌을 콩콩콩콩 쌓으면 모서리를 줄여나간 천장 양식이 있는데 그게 원래 고구려에서 굴식돌방 무덤에서 사용하던 천장을 메우던 방식인데 발에서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발해가 어느 나라 계승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마지막 유물입니다. 자, 고구려는 유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저 불상인데 고구려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입니다. 여러분 저 불상 나오면 어디랑 연결하셔야 되냐면 발해랑 연결하셔야 됩니다. 고구려의 불상에 영향을 받아서 발해에도 이불병자상이 나왔는데 이거는 발해가 고구려의 불교를 계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발해 시험 문제에 몇 개 없어요. 얘는 거의 진짜 주기적으로 2회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불병자상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발해 겁니다.
그리고 강서대묘 사신도 아까 제가 도교할 때 설명을 드렸었고요. 장군총 아까 고구려의 그 무덤과 백제의 무덤이 유사하다라고 했을 때 봤었습니다. 백제는 여기 보시면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는 서산마의 삼존불 있죠. 꼭 기억하시고 요거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 제가 아까 무왕이 익산에 천도하려다가 실패하고 미륵사라는 절을 지었는데 거기 남아있는 석탑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옥춘석탑,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얘네 도교의 3종 세트 중에 하나고요. 얘는 칠지도, 백제가 일본이랑 친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유물이고, 요 무령왕릉 사진입니다. 신라에는 첫 번째 나오는 요게 이제 황룡사 구축 목탑인데, 이걸 누가 세웠냐면 우리 그 선덕여왕이 주변에 있는 9개의 나라를 정벌하겠다라는 마음으로 9층으로 탑을 쌓았는데 목탑이다 보니까 소실됩니다. 언제 소실됐냐면 고려시대에 몽골의 침입으로 저 탑이 불타 없어졌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상으로 복원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 선덕여왕이 또 다른 걸 세웠으니 이게 뭐냐면 분황사, 시험에 많이 나오는 모전석탑이죠. 우리나라는 전탑을 만드는 방식을 몰라서 석탑을 쌓는데 석탑 돌을 벽돌처럼 깎았어요. 그래서 벽돌 모양으로 생긴 탑들은 다 벽돌집처럼 생겨서 빤빤하게 생겼거든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갖고 있는 PPT에선 잘 보일 겁니다. 어쨌든 모전석탑 이거 기억하시고, 선덕여왕이 만든 거 하나 더 있네요. 여기 옆에 있는 첨성대. 그리고 아까 앞에서 고분에서 신라의 초창기 무덤이었던 돌무지 덧널 무덤에 천마총이 대표적인데 거기서 발견된 천마도가 그림이 아니라 말의 안장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거는 호우명 그릇이었죠. 그래서 호우명 그릇은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도와줘서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줘서 신라가 고구려의 영향력 안에 있었다더라 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뒷면에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써져 있었죠. 통일신라 보겠습니다. 경덕왕 시기에 불국사와 석굴암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있는 석굴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불국사의 3층 석탑, 우리는 석가탑이라 부르기도 하죠. 이 석가탑 안에 보수 과정에서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서 무구정광 대다라는 경이 나왔고, 이 무구정광 대다라는 경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 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에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탑이 영광탑이라는 탑이 있습니다. 지하에 무덤이 있는 구조고요. 발에는 나올 수 있는 게 요거 그 다음에 석등 정도가 있습니다. 몇 개 없어요, 발에는. 그래서 이불병자상은 정말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단원의 내용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선사시대부터 남북국시대까지 모든 내용을 살펴봤는데 어떠신가요? 1시간 안에 전체적인 내용을 복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걸 놓쳤었구나, 이건 내가 좀 자신 있다 라는 것들을 판별하시고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2단원 고려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